혹시 바쁜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 오늘 참 많이 배웠다. 또 이런 점도 있었네. 생각할 점이 많았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학자이신 강은택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고, 또 일선에 있는 역전의 용사들, 실천가들도 모시고 그에 대한 토론도 들어보시면 아마도 오늘 여기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느끼실 겁니다. 강은택 교수님은 1월 17일 날 다 읽으셨겠지만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서 단일화를 넘어 연합의 정치는 어떤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어떤 이 시대에 연합의 정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칼럼을 읽고서 깊이 공감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얘기를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신문에서 이 토론회 자리에 어떤 일면, 특별히 아닌 건 아니지만 어떤 일면을 조금 확대해서 보도한 그 기사를 보고서 그냥 안 나온다고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꼭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듣고, 그래서 오늘 아마 안 왔지만은 이 얘기 간접적으로 듣고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정말 지금 무슨 정신없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강은택 교수님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서울고등 강원택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전 선생님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오면서 주대한 선생님을 좀 원망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좀 더 진중하게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했어야 되는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날 아침에 저도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님한테. 그래서 마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소문이 나서, 사실 이제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아예 자리가 무산이 돼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게 된 거는 이제 그러고 나서 약간 김이 샜습니다, 솔직히. 김이 좀 새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꼭 제가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황교수 교수님 잠깐 말씀 나눴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요즘에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이대로 한국 정치가 진행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어제 굉장히 유행어가 됐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워낙 많이 요즘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권 선거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거 운동이 단순한 권력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 말고 국민에게 뭔가 좀 더 희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두 후보 다 그런 내용을 보여줄 만한 경험도 갖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더더욱 그동안 그 사람들이 해왔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구나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더욱 중요한 그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정작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동네 놀이터 지어주겠다는 말은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없는 선거, 굉장히 독특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택
정책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매우 사실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개 선거 때마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겠다 저렇게 바꾸겠다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의 그 기준 시점은 문재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과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난 그 바꿀게. 뭘로 바꾸는 건 모르겠어요. 두 후보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정치 개혁인 것 같아서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드릴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듣고 또 프로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정치 개혁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살펴볼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내용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586도 물러나라 그랬는데 그거 전혀 안에서 반영이 없는 것 같고, 공감도 없는 것 같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딱 입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꽤 본질적인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설사 본질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번 겪어온 대로 결론 잡고 나서 상황이 불가피하게 돼서 할 수 없이 맡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지금 별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알맹이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정치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했던 건 이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최근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치 구조를 그 틀 그대로 두고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그것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던 공약이 무수히 많은 맞춤형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소득을 국가 재정으로 주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놀이터 만들어 주겠다는 것까지 다양한데 정작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의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천천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게 됐을까? 일단 떠오르는 건 부동산 이런 거겠죠. 부동산 실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정책적으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 사실 기억이 나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정책적 성과, 그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대표 정책이 없습니다.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적폐청산? 미래지향적이고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이 났고, 제도적 개혁도 못 이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제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연 뭘 남겼을까? 문재인 정부 뭘로 기억될까요? 아마 본인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정책적 실패나,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징적 사태는 물론 조국 사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가 이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별로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의 국무총리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경제부총리 이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는 인사수석이 각 부처의 국장급이나 그 이하까지 다 했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직책까지 다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아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성은 매우 동질적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좁게 썼죠. 그리고 자기 편들은 항상 옳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윤미향 사태부터 뭐 족 사태, 뭐 그 이후에 이호절까지 뭐 다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는 180석을 얻은 민주당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중요한 관행들이 다 깨졌습니다. 상임위원장 독식했죠. 이게 13대 국회,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1988년에 구성된 13대 국회 이후에 이어져 왔던 중요한 관행이 상임위원장을 서로 여야가 나눴던 거고, 선거법과 관련된 경쟁의 규칙은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한다. 이게 다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관행입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 그 관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 정치는 사실 관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한 관행들이, 소중한 관행들이 민주당 정부 하에서 다 깨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과반을 얻은 정당이 옛날 니네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관행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나쁜 전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둘로 쪼개진 적이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성향을 살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싸움 나잖아요, 술 먹다가.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독점, 권력의 독점, 그 다음에 뭐 협력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합의와 양보가 없는 이런 정치, 그 다음에 우리 편과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이런 양분법의 정치, 이런 거 이제 넘어서자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희망을 전혀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든 저는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칼럼을 썼던 것도 윤석열 지지가 빠지면서 안철수 지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거 잘하면, 잘 이용하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점을 갖고 독점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잡겠다고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겁니다. 지금 캠프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대통령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다 나눠 가질 거라고. 그럼 이제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의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5년 전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광화문이나 각종 전국의 각 도시의 주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뭔가 변화를 외쳤습니다. 저는 5년 전 촛불 집회에 대한 거는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 뭐 혁명 정부 이러는데 사실은 그 정신과 좀 거리가 멀게 통치를 해왔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속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럼 정치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저는 결국 연합, 독점한 권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5년 전 우리가 돌이키면 그때 박근혜 정부가 했었던 독점의 정치, 그 다음 불통의 정치, 그 다음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연합의 정치,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 카드를 초기에 그렇게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임기 초반에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에 있는 그 정책기획위원회인가요? 그거 중심으로 청와대 안에서 논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정부 안으로 넘기는 건데 국무총리가 그 안을 읽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읽은 것도 아니고, 그때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읽었냐면 민정수석이 읽었습니다. 비서가 읽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조국이었죠. 그리고 이제 툭 던져준 거예요. 국회에다가. 니네 한번 논의해서 해봐. 그걸 야당이 받을 수가 없죠. 민주화 이후나
80년 서울의 봄 때도 국회가 헌법 개정을 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시도도 안 했습니다. 할 의사가 없고, 할 의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제 당장 어렵고 아무도 거기에 별로 뜻이 없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일단 그거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연합의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강제되는 거거든요. 두 개의 힘이 합쳤고, 뭔가 선거 승리에 도움을 받았다면 빚을 진 거니까 일정하게 권력이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치 도의성 많은 거죠. 그래서 DJP 연합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DJP 연합은 뭐 여러 가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우리 정치에 남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의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선례입니다. 처음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두 개의 상이한 집단이 권력을 저렇게 공유한 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3당 합당이 일종의 좀 더 강력한 형태의 정치연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어쨌든 하나의 세력을 합쳤기 때문에 그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인 세력이 서로의 정치적인 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공유한 건 DJP 연합이 유일합니다. 꽤 오래 갔죠. 그리고 이제 영역을 나눠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때 경제 부분을 맡았던 거는 자민련 쪽이 많이 맡았죠. 그 다음에 국방과 외교 북한 쪽은 민주당이 맡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이거는 뭐 사실 저는 보수도 가능하고 진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그 지지층의 분포상으로 보면 윤석열 안철수 조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정치라는 게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양보를 해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단일화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노무현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이었죠.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노무현이 당선됐다. 이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두 번의 단일화 다 안철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철수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겨난 권력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한 번은 실패했고 한 번은 됐지만 두 번 다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우리 정치에 남긴 게 없죠. 그냥 자기들끼리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국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의 단일화 정치권에서 우리가 권력을 잡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자. 이게 그동안의 단일화였거든요. 너 이렇게 우리가 합치면 우리 뭐 나 말고 누구 찍을 사람 있어? 나 찍어야지. 이런 계산 속에서 이제 사실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압박하는 거. 이런 식은 저는 단일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형태의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대로 또다시 권력을 잡은 세력이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고 대통령 권력을 호가호위하고 전혀 지난 10년의 정치가 저는 똑같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런 연합의 정치가 그래서 필요하다. 권력 공유를 일단 전제로 한 연합의 정치를 해라.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특히 민주당 이재명 쪽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거제도 개혁해서 사실은 이름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만들어 놨다가 꼼수 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를 이제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독점의 정치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대로, 원래 5당이 협의했던 대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다시 회복해라. 민주당은 그거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우리가 그거 정말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비례성 높은 걸로 우리가 돌려놓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따로 민주당 따로 있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원상으로 복원시킨다. 준운동용 비례대표제를 원래 만들고 됐었던 그 취지를 살리고 단호됐던 부분들에도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다당제 구도로 복귀시킨다. 이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7년 체제 이제 종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뭐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됐다, 뭐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돼서 문제가 많다. 이 수준을 조금 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대통령을 강한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예를 들면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중에 뭐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고 어느 한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리더들이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인가? 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까요? 5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뭐 유튜브든 TV든 이미지 정치를 통해서 지지를 얻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 안 되고 검증 안 된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절박하고 또 그러기에는 대통령 직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권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이야기됐던 통치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의 몰락에 대한 부분이나 중앙정치의 집중이라든지 청와대 정부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라도 이제는 그 직을 맡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합의 정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또 선거제도 개혁은 과거에 5당에서 뭐 2년 전, 3년 전 12월인가요? 그때 했었던 것 같은 5당 합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례성분 선거제도의 형태로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가 있는 현행 87년 체제를 이제 뜯어고치는 게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그게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될 논의의 핵심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많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의 논의가 조금씩 확산이 돼서 이제 아직도 그래서 한 달 이상 남았으니까 그 시기에 중요하게 좀 의견들이 전달이 되고 공감이 돼서 그에 대한 좀 활발한 이야기가 이번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